왜 나는 사람들 앞에서 자꾸 위축될까요? 왜 나는 상처받는 연애를 반복하는 걸까요? 왜 나는 싫다고 생각하는 일을 그만두지 못할까요? 왜 나는 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걸까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킬 때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의 문제를 공정하게 판정 내릴 재판관도 자기의 입장을 변호할 변호사도 없이 자기 탓이라고 질책하는 존재, 바로 자책감에 빠진 자신만이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가 내 편이 아닌데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게입니다. 지은이는 네모토 히로유키, 옮긴이는 이정은, 발행은 홍익출판사입니다. 20년 이상 심리상담사로 활동해온 저자는 자책감이 큰 사람일수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또한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탓이라고 말하는 엄마, 동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사람, 연인에게 아픈 상처를 주었다며 자신의 행복을 거부하는 사람 등 그들은 자신을 책망하는 감정에 빠져 사랑받을 자격, 인정받을 자격이 충분한데도 스스로를 남보다 못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책감 이면에 숨어있는 상대를 향한 사랑에 집중해 자신의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책감에 빠진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 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보고 웃을 수 있는 일 리스트를 만드는 등 자책감을 몰아내는 행동법과 생각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대로 행복해도 된다라는 저자의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까?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공감하는지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안 돼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다. 과거에 행한 일들 중에서 후회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운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해버린다. 그게 아니라면 잘 풀리지 않는 일에 항상 남 탓을 한다. 일이든 연애든 무리해서 지나치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주변의 친한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미안함을 느낀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아 두려움을 느낀다. 막연히 나는 행복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남을 도와주지 못한 일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나 자신을 먼저 탓하는 버릇이 있다. 타인의 기대에 과도하게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의 감사나 애정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느낌이 든다. 위의 열거한 감정들은 마음속에
자책감이라는 독버섯이 도사리고 있을 때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책감은 스스로를 꾸짖고 책망하는 감정으로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우뚝 버티고 서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걸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느끼는 가벼운 자책감이라면 자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자책감의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독버섯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나는 지난 20년 가까이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담자들이 안고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바로 자책감으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책망하는 감정을 껴안은 채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갉아먹는 자책감을 벗어던져라. 자책감에 길들여져 있으면 스스로에게 끝없이 벌을 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절대로 행복하게 될 수 없는 길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의 의지를 담아 선택한 일인데도 한참 일을 진행하다 보면 왠지 자신이 상처를 받고 있는 듯하고 결국엔 전혀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어디에 있든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항상 꼬이기만 한다. 연인과 항상 싸움만 해서 피곤하다. 아이에게 걸핏하면 화를 내서 결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가도 가까워질만 하면 도망치고 만다. 왜 그럴까? 분명한 사실은 자책감이라는 감정의 틀에서 조금씩 벗어나 자기 자신을 용서하다 보면 이전에는 발목을 잡고 흔들던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책감은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고착화된 감정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열쇠는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자책감을 추방할 것인지 그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과 만나기에 이 책을 썼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마음을 향하게 하라. 나는 이 책에서 자책감의 이면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규명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에 대해 자책감을 느낀다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고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아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나 타인의 기대에 과도하게 맞추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책감이 별것 아닌 일로부터 생겨난 감정이므로 무조건 깡그리 무시하거나 없애버리고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벼운 자책감은 오히려 자신을 다독이며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의식을 자책감의 이면에 숨어있는 사랑에 향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훨씬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책감의 늪에 빠져서 암울하게 지내왔던 당신이 이 감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본래 당신답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행복과 계속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이유. 나는 왜 나를 용서할 수 없을까? 심리학의 근원 중에 만약 당신이 지금 행복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마음속으로 자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해지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책감은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죄가 될 만한 것이라고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자책감은 내가 나쁘다, 내 탓이다라고 느끼는 확실한 감정부터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숨어서 스스로를 벌하도록 끊임없이 꿈틀대는 것들까지 여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실 잠재의식 깊숙이 잠자고 있는 자책감은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 상담사들은 내담자들이 말하는 자책감의 모순을 눈여겨봅니다. 자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연애만 자꾸 반복하는 것일까? 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는 것일까? 왜 항상 보상도 받지 못하는 일만 반복하는 것일까? 왜 나 자신의 가치를 믿지 못한 채 행복해질 수 없는 인간관계만을 거듭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를 너무도 좋아하면서도 그 사랑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내담자들의 말을 들으며 이렇게 공고하곤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감정 안에 자책감이 숨어 있지는 않는지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에 내 탓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앞에 예시된 질문들 중에 하나라도 당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나도 자책감 때문에 항상 나에게 힘든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찬찬히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치유의 방법을 안내하고자 만들어졌으니 말입니다. 행복을 느낄 수 없는 마음 뒤편에는 자책감이 숨어 있어 스스로를 용서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드는 건지 모른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다면 내게 자책감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잠재의식 깊은 곳에 숨어있는 자책감. 잠재의식 속에는 슬픔, 피곤, 죄책감, 분노, 외로움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숨어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현재의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면 나는 진짜 슬프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린다. 자책감이 있기에 행복감도 느낄 수 있다.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감정. 규칙이나 규제가 게임을 재미있게 만드는 요건이라는 점에서부터 의식을 넓혀서 나는 지금 인생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프로게이머라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인생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무료해진다면 도리어 성취감을 느낄 만한 일들이 사라져 인생 자체가 재미없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는 긴 게임에서 규칙이나 제한으로 존재하는 요소가 바로 자책감인 셈입니다. 결국 자책감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괴롭히고 계속 고민에 빠지게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이라는 게임을 보다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책감을 질병에 빗대어 말하자면
일종의 지병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병이란 오래도록 낫지 않아 고치기 힘든 병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만성질환들은 한 번 발병하면 고치기 힘들지만 증상에 대해 잘 숙지하고 의사의 처방에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 평생을 함께하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책감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자책감의 존재를 받아들면서 그곳에서부터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법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자책감을 보다 재미있게 살기 위한 하나의 규칙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멋지게 어울려 지내는 법을 배우는 편이 좋다. 나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책감은 더 큰 자책감을 부른다. 자책감이라는 감정은 무거운 짐에 비유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회사에서 어느 팀에 소속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팀장은 스케줄이나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진두지휘하고 팀원들은 각자에게 할당된 일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당신에게도 배당된 업무가 있지만 팀의 막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선배가 뭔가 잘 안 풀리는 듯 보이면 냉큼 달려가 먼저 그 일을 해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선배가 일정상 해내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자진해서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물론 그로 인한 결과는 뻔합니다. 당신의 업무량은 일상의 모든 것을 압박할 정도가 되어가고 당신은 매일 잔업하는 것으로도 부족해 휴일에도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눈치 없는 선배가 도움을 청하면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달려들어 그가 만족할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자니 누적된 피로는 당연히 회복되지 않고 업무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가는데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면서 스스로를 더욱 몰아붙여 갑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직장 생활입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당신은 아내와 2명의 아이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당신은 무척 열심히 일하는 타입으로 가족에게 안정감을 줌과 동시에 육아로 지친 아내에 대한 배려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로 인해 지쳐 있어도 아이가 아빠 공원에 놀러 가요 라고 말하면 몸은 쉬고 싶어도 그래 알았다라고 대답하며 아이를 자전거에 태우고 공원에 갑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이의 숙제를 봐줘요 라고 말하면 알겠다며 즉시 아이 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당신의 행동은 주변에 매우 이상적인 아버지로 보이고 아내도 분명히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도 이런 일들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로 몸이 쉬라는 신호를 보내는데도 안타깝게도 그 소리를 자꾸 무시하며 휴식을 나중으로 밀어버립니다. 이유는 일을 인생의 우선순위 맨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떠안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마음은 점점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당신의 귀에도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일의 삶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믿기에 생각을 바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나 몸의 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제때 당신의 직진 인생을 막아서지 않은 걸 후회하며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당신이 자책감으로 많은 짐을 짊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리 상황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나누는 것은 기쁨인가 자책감인가? 당신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파티를 열기로 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전날부터 맛있는 소고기 스튜를 끓여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많은 친구들이 모이기에 만들어야 하는 양도 엄청났습니다. 모두가 모여 수다를 떨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은 그들의 떠드는 소리에 기뻐하면서 스프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됐다라며 모두를 식탁에 불러 모은 뒤 멋진 접시에 차례대로 스튜를 담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맛있다 최고야 라는 말을 연발하면서 몇 번이나 스튜를 더 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너무 기뻐하며 더 드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달라고 접시를 내밉니다. 그때 당신의 뱃속에서 갑자기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주위 사람들이 의아한 얼굴을 하면서 당신에게 너는 안 먹었어? 라고 물어옵니다. 당신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 모두가 맛있게 먹는 얼굴만 봐도 좋아서 챙겨 먹는 걸 잊고 있었어. 나는 대충 먹으면 되니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당신의 말을 들은 모두의 표정은 점차 어두워집니다. 미안해, 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는 3접시나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리의 분위기는 왠지 점점 가라앉고 맙니다. 당신이 사랑받는 것이 먼저다. 당신이 모두를 위해 스튜를 만들고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 것까지는 좋았지만 자신의 공복감을 참으면서까지 한 행동에 오히려 사람들은 겸연쩍어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단지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자책감을 나눈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희생적인 마음으로 나는 괜찮으니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란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당신도 같이 행복해지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책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받는 행위가 열쇠가 됩니다. 모두가 보내는 애정어린 감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게 되면 당신은 지금보다도 더욱 편하게 당신다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튜를 당신의 접시에 넘칠 듯이 담아서 와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나 요리 천재인가 봐. 얼른들 먹어 라며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 나눠주는 즐거움에 그치지 말고 그러한 행위에 당신 자신도 항상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은 나눔은 단지 가식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라며 노력하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그것에 자신을 희생하는 게 전제되어 있다면 아무리 선의로 행한 행위라도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자책감을 야기하는 행동이 된다. 자책감을 쌓아두면 주변에 뿌리게 된다.
자책감은 새로운 자책감을 만들고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더욱이 자책감은 아주 사소한 행위도 모두 내 탓으로 돌리는 상황에 익숙해지게 만들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자기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문제 해결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자기중심과 타인중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중심으로 살면 문제가 생겨도 나는 나쁘지 않다, 상대방이 더 나쁘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게 돼 문제 해결을 상대방에게 떠맡기게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상대방이 어쩌다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당신은 계속 연락을 기다리다가 데이트에서 바람을 맞는 것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짜증이 나면서도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 나쁜 쪽은 아내니 제대로 그 남자와 헤어지고 난 뒤 나에게 사죄하고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 말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로 버티고 있는 동안에도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반성하고 그 남자와 헤어지고 당신에게 돌아온들 또 다시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아내를 감시하고 속박하는 일에 막대한 에너지를 쓰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면 다릅니다. 문제를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내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 아내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다고 여긴 것은 아닐까? 내가 아내에게 너무 의존적이었던 걸까? 내가 아내를 너무 무시해서 화가 났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문제를 주체적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방적으로 아내를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나는 이런 상담자를 만나면 아내가 바람을 피우지 않으면 안 될 사정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화를 야기한 원인은 50대 50으로 대등하게 바라보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게 문제가 있지만 남편도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지금의 상황을 낳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 사고법입니다. 몇 가지 방법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1. 나는 나, 남은 남이라고 명확한 선을 긋는다.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식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 부모, 연인, 직장 상사 등을 넣어서 그 말을 몇 번씩 입으로 뱉으며 선언합니다. 나는 나, 아들은 아들. 나는 나, 부모님은 부모님. 나는 나, 사장님은 사장님. 2. 나라는 주어를 분명하게 인식한다. 타인 중심이 되었을 때는 주어가 타인이 됩니다. 여기서 나는 또는 내가라는 주어를 의식하면서 대화를 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초콜릿이 먹고 싶다. 나는 슬프다. 나는 지금부터 쇼핑을 하러 간다 등 평소에 의식하지 않던 주어로서의 나 자신을 분명하게 짚어보면 자기 중심을 구축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3.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찾아내 행동에 돌입하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노래를 부른다, 차를 끓인다 같이 간단한 것이라도 당장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매일 의식해서 실행하다 보면 자신에게 온전히 의식을 향할 수 있게 되어 자기 중심을 확립하기에 용이해집니다. 4. 나를 자주 칭찬한다. 이것은 자기 긍정감을 올리는 방법으로도 효과적인데 자신을 의식적으로 칭찬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칭찬일기라고 해서 매일 무엇이라도 좋으니 5가지 정도 자신을 칭찬하는 일기를 써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매일 칭찬일기를 쓰다 보면 점점 자신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고 웃는 얼굴이 늘고 마침내 자기중심적인 삶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5.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확실하게 선을 긋는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 중심이 되었을 때는 상대방의 의식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까지 짊어져서 해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책감으로부터 오는 보상 행위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짊어져야 할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의 생각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기분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시험을 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딸이다. 나는 단지 응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놓음으로써 불필요한 부담과 걱정에서 벗어나 의식을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면 자기 중심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50대 50으로 균형감 있게 해석하면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할 때 나라는 주어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탓을 하는 것과 자기 중심의 삶은 다르다.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생각을 중심에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일을 하라. 웃는 얼굴이 자책감의 늪으로부터 당신을 구한다. 지금까지 사랑과 이어질 수 있는 질문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더 많이 줄기차게 사랑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강연에서 이 말을 하면 대부분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 타인을 사랑하라는 말은 끊임없이 들었어도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좀처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을 위해 무조건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자책감에 지배당할 때는 그 불순한 감정이 웃는 얼굴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웃을 자격이 없다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끌리게 됩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웃을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당신을 자책감으로부터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심한 갈등을 겪게 될 수도 있고 전혀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웃을 만한 일을 계속 찾아보길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무엇을 좋아했더라? 무엇을 보고 웃었더라? 어떻게 하면 웃을 수 있더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계속 던져보기 바랍니다.
이때 자책감이 너무 강하면 실제로 웃을 만한 일을 찾아보더라도 하지 않아도 될 짓을 하고 말았다는 식으로 머리를 심하게 흔들며 다시 자책감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자책감은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책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스스로 웃을 수 있는 일을 계속 발견해 나가면 어느 순간 자책감의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웃을 수 있는 일들을 리스트로 만들자.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일에 해당되는 일은 다음과 같이 아주 작은 행위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초콜릿을 먹는다. 만화책을 읽는다. 마음껏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 여유롭게 차를 마신다.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근다.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 옷을 사러 간다.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다. 퇴근 후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떤다. 여행 계획을 세운다. 머리를 자르러 간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일로도 충분합니다. 앞서 웃음은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웃는 얼굴이 되면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도 웃는 얼굴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은 당신이 자책감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아파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스스로를 벌하는 걸 그만두고 웃는 얼굴을 되찾으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안심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항상 나 자신을 괴롭히는 자책감이 싹 사라지는 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게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